세계 곳곳에서 우리는 신비로운 석회 동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석회 동굴이 형성되는데 수백만 년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빙하시대가 석회 동굴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빙하시대를 생각하면 공룡과 함께 떠오르는 동물이 하나 있죠. 바로 매머드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매머드의 흔적들을 통해 빙하시대를 지나며 멸종한 매머드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석회동물과 매머드입니다. 매머드는 빙하시대에 연관되었다는 것을 익히 아셨겠지만 석회동물은 좀 생소하시죠? 두 주제 모두 빙하시대와 밀접한 주제입니다. 서로 연결시켜 설명할 때 쉽기 때문에 한 강의로 묶었습니다. 먼저 석회동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용암동물이고 다른 하나는 석회동물입니다. 용암동물은 큰 부피의 용암이 흐를 때 바깥 부분이 먼저 굳고 안쪽이 나중에 굳으면서 만들어진 공간이거나 두 개의 용암이 만나는 과정에서 형성된 공간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 만장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용암동굴이죠. 용암동굴이 형성될 때 용암의 양에 좌우되는 거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 강의에 다룰 주제인 석회동굴은 석회암 지층 안에 비어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먼저 석회동굴을 감상해 보실까요? 석회동굴은 독특한 모양을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조명을 받으면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동굴 천장에 있는 중류석이 매달려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마치 빨대처럼 가늘고 투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류석 바닥에는 중류석에서 떨어진 액체가 굳어서 된 석순이 있습니다. 이 중류석과 석순이 서로 성장에 만나면 기둥처럼 생긴 석주가 됩니다. 흐르면서 굳은 모습을 보이는 유석도 있습니다. 유석은 그 규모가 20m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 밖에 바늘처럼 뾰족하게 결정을 이룬 것들은 석고 결정들입니다. 팝콘 모양을 한 것도 있고 흰색 결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신비한 석회동굴의 모습 잘 감상하셨나요? 지금 영상으로 보셨던 종류석이나 석순과 같은 동굴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총칭해서 동굴 형성물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도 고시동굴, 환성굴, 성류굴, 백룡동굴 등의 유명한 석회동굴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칼스베드 동굴과 매머드 동굴이 유명합니다. 칼스베드 동굴의 가장 넓은 공간의 길이가 1200m, 폭이 191m, 깊이가 110m에 달하고 매머드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긴 동굴로 길게는 600km를 넘기도 합니다. 지금 사진은 2015년 제가 매머드 동굴을 방문했을 때 내부를 찍은 사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석회동굴과 동굴 형성물이 형성되는데 수백만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석회동굴이 형성될 때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걸까요? 성경이 실제 역사라면 석회동굴은 언제 형성된 걸까요? 자, 석회동굴의 형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동굴을 둘로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는 동굴 자체, 즉 동굴의 공간입니다. 다른 하나는 앞에서 언급했던 종류석, 석순, 석주 등 동굴을 채우는 것들입니다. 자, 이들을 동굴 형성물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동굴 형성물은 앞에서 보셨듯이
거의 모두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들이 성장하는 동안이나 성장한 후에 방해를 거의 받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본적으로 동굴의 공간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동굴 형성물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석회동굴은 석회암 지층 안에 만들어진 공간이니 먼저 석회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석회암은 시멘트의 원료이기도 하죠. 다량의 석회 성분과 진흙이 섞여있는 지층입니다. 석회암에는 조개나 산호 같은 해양 무척추 동물 등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화석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발견된다는 것은 이 생물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격변적으로 매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구상의 석회암 퇴적 지층의 규모는 실로 엄청납니다. 어떤 경우는 100m가 넘는 두께로 대륙을 횡단할 정도입니다. 오늘날의 이런 화석과 지층을 형성할 수 있는 대규모 매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기품의 섬들이 터지며 땅들이 부서지는 전지구적인 대격변, 즉 노아홍수로 쉽게 이해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류석과 석순 같은 동굴 형성물에 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굴 형성물이 형성되는데 수십만 년의 오랜 세월이 지나 형성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동굴 형성물이 자라는 속도가 느리다는 이론은 관찰과 실험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관찰되는 증거들은 형성되는 시간보다 조건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동굴이 성장할 때 비슷한 조건인 터널, 다리, 댐, 광산, 지하실 등의 시멘트의 구조물에서 짧은 시간에 동굴 형성물이 만들어진 예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몇 군데를 보실까요? 미국 인디애나주 조지 로저스 클락 기념관 지하실에 건물 틈새로 물이 스며들어 동굴 형성물이 형성되었습니다. 3m 이상 되는 석주가 보이죠? 그리고 파이프를 따라 종류석이 형성된 것도 보입니다. 이 건물은 1936년에 건축되었는데 40년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호주의 퀸즐랜드 납 아연 광산에는 수많은 종류석과 석순이 형성되었습니다. 갱도가 만들어진 후에 55년 만에 찍은 겁니다. 영국의 셀터포스 지역 건물 지하실에 빨대 모양의 종류석이 정말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 건물은 224년대였는데 계산을 하면 매년 1.6cm보다 빠르게 성장했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닥에 석순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아래 지하실에 천장에 형성된 종류석입니다. 기념비가 세워진 지 45년 동안 1.5m의 종류석이 자랐습니다. 칼스베드 동굴에서 석순에 낀 박쥐 사진이 1953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에 실렸습니다. 박쥐가 부패하기 어려울 정도로 석순이 아주 빨리 자랐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종류석과 석순은 시간이 아닌 조건이 중요한 거죠. 미국의 유명한 칼스베드 동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굴 전문가이며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사인 제리 트라우스의 인터뷰가 흥미롭습니다. 1924년에서 1988년까지 칼스베드 동굴 입구에 동굴이 2억 6천만 년 오래되었다는 표지판이 있었다. 그러나 1988년에는 7천만 년에서 1천만 년으로 바뀌었다. 얼마 있다가 표지판에는 200만 년이라고 쓰여 있었다. 지금은 모두 지워버렸다. 피셔라는 지질학자는 종류석의 성장을 관찰한 결과 매년 7.6cm 이상 성장 가능하다는 보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굴 형성물이 수백만 년에 걸려 형성된다는 생각은 관찰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종류석과 석순 같은 동굴 형성물은 석회암이 용해되었다가 다시 결정으로 굳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석회암이 어떤 조건에서 용해가 일어나는지를 알 필요는 있겠죠. 석회암의 대부분은 방해석이란 광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학 성분이 탄산칼슘입니다. 이 탄산칼슘을 용해시키기에 용이한 조건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첫째, 물속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 때입니다. 이때 탄산수가 만들어지면서 용해를 시킵니다. 다음으로 석회암은 높은 산성의 물에 용해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탄산수는 약산인데
만약 물속에 염산이나 황산 같은 강산이 녹아 있다면 석회암은 훨씬 잘 용해됩니다. 세 번째로 흥미로운 점은 석회암은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가 잘 된다는 겁니다. 설탕을 포함해서 대부분은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지요. 그러나 석회암은 이와 반대입니다. 차가운 물에도 잘 용해됩니다. 즉 위와 같은 조건이 적당히 갖추어진 상태라면 석회암이 잘 용해되기 때문에 동굴 형성물이 훨씬 빠르게 형성되고 그와 함께 동굴 자체도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위에 높은 이산화탄소의 농도, 높은 산성, 낮은 수온, 이와 같은 조건을 생각하면 성경 속에 어떤 상황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바로 빙하시대입니다. 빙하시대는 화산재를 분출하는 화산 폭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동굴 형성물의 연구에서 10% 이상이 황산과 관련된 것으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황산은 앞에서 언급된 탄산보다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석회암을 훨씬 빠르게 용해시킵니다. 빙하시대 때는 황산이 대기에 비처럼 쏟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빙하시대의 조건에서 1991년 필리핀에서 폭발했던 피나투보 화산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때 엄청난 양의 황산이 대기에 유입되었습니다. 이 황산은 비를 통해 지하에서도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암은 다량의 수증기를 포함합니다. 이 수증기 안에 많은 이산화탄소와 유황 등이 녹아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산성을 띠기 때문에 석회암을 빨리 용해시킵니다. 빙하시대 때 지표를 덮고 있던 눈으로 인해 지하수의 온도는 떨어졌을 것이며 화산지와 합한 지하수는 산도가 높아져서 석회암을 녹이는데 더욱 용이했을 것입니다. 이 차가운 산성 지하수는 석회암의 균열을 따라 흘러내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석회암을 녹이고 다시 증발되며 결정을 이루고 빠르게 종류석과 석순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동굴 전문가들은 석회 동굴이 지구상 10만여 개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 지구가 동일한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바로 노아 홍수와 바벨탑 언어 혼돈에 이은 빙하시대입니다. 빙하시대와 함께 떠오르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매머드입니다. 매머드 화석은 지금까지 북반구에서만 발견되어 왔습니다. 연구가들은 북반구 고위도 전역의 동토와 얼음 속에 수백만의 매머드 화석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매머드도 앞서 다룬 공룡과 같이 과거에는 분명히 살았지만 지금은 사라져버린 멸종동물입니다. 그러므로 매머드의 모든 이야기도 공룡처럼 화석을 통한 해석이겠죠. 그러나 매머드 화석이 공룡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룡 화석들은 대부분 조각조각 분리되어 발견되는 반면 매머드 화석들의 대부분은 신체 전체가 발견됩니다. 이런 차이는 공룡 화석의 대부분은 노아 홍수 때 매몰된 것이지만 매머드는 빙하시대 때 매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때는 공룡을 포함한 큰 동물들이 한동안은 물속이나 수면에 떠 있어서 멀리 이동한 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뼈들이 분리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매머드를 포함한 빙하시대 화석은 빙하시대가 육지에서 발생했을 뿐 아니라 매몰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서식했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 매머드는 신체 전체가 비교적 잘 보존되었습니다. 일단 매머드 화석을 보시겠습니다. 박물관에 소장된 매머드 화석들입니다. 이 박물관 근처는 실제로 매머드를 비롯하여 여러 빙하시대 화석들이 함께 발견됩니다. 이 사진은 LA 자연사 박물관에 소장된 매머드 화석입니다. 또한 일반 화석들은 뼈만 발견되는 반면에 어떤 매머드 화석들은 얼음 속에서 냉동 보관되어 있어서 외모와 털까지 보여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류바라는 이름이 붙여진 새끼 매머드인데요. 2007년 러시아 북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훌륭하게 보존된 매머드를 평가받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석은 1903년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매머드입니다. 털까지 보여주죠? 이와 같이 매머드는 외형까지 그대로 발견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공룡과 달리
외형까지 확대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매머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털이 있는 울리 매머드와 털이 없는 콜롬비안 매머드로 나뉩니다. 울리 매머드는 키가 3m 정도며 스페인과 캐나다의 퀘벡 지역에 걸쳐 발견되며 특별히 시베리아 지역에서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콜롬비안 매머드는 더 커서 키가 4m가량 되고 주로 미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매머드는 생존 동물 가운데 코끼리와 가장 닮았죠. 그러나 코끼리에 비해 신체가 다소 큽니다. 그래서 아주 크다는 표현으로 매머드급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매머드에 대한 첫 궁금증은 시베리아와 같이 추운 환경에서 이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시베리아는 여름에 최고 섭씨 27도까지 올라가므로 큰 동물이 살기에 별 어려움이 없지만 겨울에는 섭씨 영하 12도에서 영하 6도 추위 때문에 커다란 포유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코끼리와 비교할 때 매머드는 크기로 보아 하루에 180에서 300kg의 음식과 140에서 200리터의 물을 섭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물이란 얼지 않은 물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매머드가 살았을 때는 시베리아나 동토가 지금과는 다르게 훨씬 따뜻했으며 아울러 이곳은 빙하세와는 어울리지 않는 물과 음식이 풍부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매머드가 살았던 시기는 북반구 고위도 지역이 홍수 직후의 수변사막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매머드 화석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매머드뿐만 아니라 모든 화석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신체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즉 부패되기 전에 갑작스러운 매몰로 형성된 것이죠. 매머드 화석도 이와 마찬가지로 살아있을 때 갑자기 매몰된 것들입니다. 한편 다른 화석들과 차이점도 있습니다. 신체 전체가 잘 보존되어 있지만 많은 것들은 뼈가 부서진 상태입니다. 어떤 것들은 허파 속에 흙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숨을 쉬던 상태에서 질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뼈가 부서진 것은 이때 얼음이나 돌에 의해 부서진 것이죠. 이런 매머드 화석들을 보았을 때 대부분은 빙하시대 말기, 즉 산사태나 눈사태 때 발생했던 격변적 해빙 때 매몰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머드 화석의 분포와 양상을 종합해보면 매머드는 노아홍수 때 방주에서 나와 아시아 북쪽 지역으로 이주하였으며 전 지구적으로 비가 충분히 내리던 수변사막 시기에 시베리아 지역에서 번성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빙하가 쌓였던 시기에 이들 중에 어떤 것들은 대륙봉을 통해 베링해를 건너 북미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빙하이스의 절정을 맞이하며 어려움을 겪었고 해빙 때 대규모의 눈사태와 산사태에 의해 매몰되었고 어떤 경우 이때 형성된 늪지대에 빠져 멸종된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프를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홍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머드 수의 변화 그래프입니다. X축은 홍수가 끝난 때부터 경과된 시간입니다. Y축은 매머드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X축 맨 왼쪽에는 홍수가 끝난 시점입니다. 이때 방주에서 2마리의 매머드가 나왔겠죠. 이들은 수변사막 기간 때 북반구 고위도 지역으로 이주하며 그 수가 증가한 겁니다. 이 시기에 고위도 지역은 지금보다 날씨가 훨씬 좋았기 때문에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새끼도 많이 낳아 수백만 마리로 불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절정기를 지나 해빙을 맞이하며 눈사태, 산사태, 이때 발생한 늪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멸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노아홍수가 끝난 뒤 700년 경으로 본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매머드뿐 아니라 다른 빙하이스대 육상 동물 화석도 많이 발견됩니다. 이들의 화석이 되는 양상도 매머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 동물들도 해빙의 격변 때 매몰된 것들이죠. 그러나 걸음이 느렸던 매머드는 이런 격변적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훨씬 어려웠던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매머드 화석은 북반구에서만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들의 생존했던 기간이 남반구까지 이주할 만큼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진화론적으로 매머드가 살던 기간을 수백만 년이라고 한다면 매머드가 살던 곳이 이렇게 제한적일 수 있을까요? 자, 매머드의 분포, 이동, 그리고 멸종 등이 이해되셨나요? 퍼즐 조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석회동물과 매머드를 맞췄습니다. 앞서 다룬 빙하시대, 노아홍수, 수변사막, 공룡, 이번에 다룬 석회동굴과 매머드.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맞춰져 갑니다. 2개 남았는데요. 석기시대와 언어, 어떻게 마무리될지 기대가 되시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네, 지금 뒤에 배경 보이는 곳 너무 멋있죠?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모노 레이크라고 하는 호수입니다. 네, 근데 이 호수를 보면 뒤에 독특하게 이렇게 조형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일종의 석회암하고 성분이 같은 건데 여기서부터 로스앤젤리스는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로스앤젤리스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물이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이때 이 모노 레이크로 들어가는 물길을 막아가지고 LA, 로스앤젤리스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호수의 수면이 내려갔겠죠. 내려갔을 때 놀라운 게 발견됐는데 바로 지금 보이는 이 조형물 같은 모양입니다. 이걸 우리가 투파라고 하는데 이 물의 석회 성분, 그 성분의 농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안에 침전되어 있던 겁니다. 이 투파는 지구상에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 않아요. 가장 잘 보여주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여기 모노 레이크입니다.